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니체의 말.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사이토 다카시.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뛰어오를 생각은 버려라.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불행이나 고난이 가득한 삶을 다시 한번 겪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뜩 겁을 먹고 뒷걸음칠 것이다. 나 또한 그렇다. 누가 내게 그렇게 말한다면 20살 때 겪었던 그 일은 그냥 훌쩍 뛰어넘고 어떻게든 성공할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질 것이다. 니체는 이런 나약한 태도에 고개를 저으면서 청년들에게 밑바닥 생활을 꺼리지 말라고 충고했다.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꼭대기로 뛰어오르려고만 하는 것은 추락을 예약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니체는 최종적으로는 더 나은 정신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처음부터 새처럼 날아오르라고 하지 않는다.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감당하면서 낙타처럼 사막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걷고 또 걷는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새처럼 비상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전통적인 루터교 목사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7살 때 학교에 들어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웠고 1858년 14살 때 명문 공립학교 슐포르타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고등교육을 받았다. 이때부터 그는 이미 어학과 문학, 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니체는 타고난 두뇌에만 의존하는 게으른 천재가 아니었다. 10대 시절부터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공부에 열중했는데 이는 죽을 때까지 이어진 저술 작업의 든든한 토양이 되었다. 19세기 지식구조를 뒤흔든 그의 독창적인 사상은 엄청난 성찰과 훈련 끝에 구축된 것으로 방대한 양의 학습과 무미건조한 연구의 시간이 무한히 이어지는 과정을 홀로 뱉어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니체는 자신이 이뤄낸 성취의 대가로 혹독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그럼에도 멈추거나 포기하지도 않고 이 사람을 보라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가? 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썼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몇몇 사람에게는 그런 시대가 죽은 뒤에야 나타나기도 한다. 언젠가는 내가 이해하는 삶과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니체의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 20대 시절에 커다랗게 써서 벽에 붙여놓고 읽고 또 읽었다. 친구들은 주야장천 책만 들여다보면서 20대를 보낸 나를 보며 답답하다며 혀를 찼지만 나는 니체가 그러했듯이 공부를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반드시 들려주는 니체의 말이 있다. 부질없는 명성이나 헛된 욕망을 쫓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확고히 지배하는 주인으로 살았던 니체는 미래의 자기 모습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에 우상의 항원에 이렇게 썼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왜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해진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금세 알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흉내내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나의 길이 명료하게 보이기에 이제 남은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당신은 스스로의 왜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가? 자신이 지금 왜 이곳에 있고 내일은 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앞길을 가로막는 악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가타 농법이라는 작물 재배법이 있다. 이를테면 토마토를 기르면서 일부러 물을 주지 않는 재배 방식을 말한다. 토마토에게 물이 없는 환경은 가혹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란 토마토는 놀랄 만큼 달고 풍부한 맛이 된다. 일부러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작물로 하여금 거기에 적응하도록 만들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역발상의 산물인 셈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척박한 토양을 이겨내는 토마토가 되라고 말한다. 어떤 일을 시작했으나 중도의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혀 더 이상 해나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수록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라는 게 니체의 메시지다. 누구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힘차게 뛰어오를 때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몇 번이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 남보다 일찍 삶의 밑바닥까지 추락했다가 기어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 중에 프랑스 화가 모리스 위트릴로도 있다. 파리의 뒷골목 풍경을 시적인 정취가 넘치는 색채로 표현해낸 위트릴로는 사생아로 태어나 불우하고 빈곤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청소년 시절부터 이미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서 정신병원을 숱하게 들락거린 그는 치료의 일환으로 그림을 배웠지만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20대 후반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그는 30대에 접어든 뒤 비로소 화가로서 전성기를 맞이한다. 미술계에서 고립된 채 오직 화가였던 어머니에게만 그림을 배워 이뤄낸 성공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애수에 잠긴 파리의 뒷골목이나 몽마르트 언덕 같은 추억의 공간을 담은 풍경화를 1년에 600장 이상 그려낸 1910년 전후를 백의 시대라 부른다. 그는 그림 물감에 모래나 회반죽을 섞어 색깔과 질감에 신경을 쓴 독특한 백색으로 우수에 찬 정취와 고독, 파리를 향한 그리움을 멋지게 표현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알코올 의존증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며 고독감에 빠져있던 이 시기의 작품이 미술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 뒤 나이를 먹어가면서 색채가 점차 선명해지는 다세계 시대라 불리는 화풍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의 창작력은 점점 떨어졌고 특유의 애수어린 분위기도 흐려지면서 그림에 대한 평가도 떨어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었던 서정성이 눈에 띄게 옅어진 그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유년기부터 30을 넘길 때까지 뼛속 깊이 파고드는 고독함이 없었다면 그에게 걸작은커녕 화가로서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부정적인 성장 과정이나 청춘 시절을 긍정적 창조 행위로 치환한 것은 스스로 어두운 과거를 밝은 세상으로 끌어낸 위대한 반전이라 할 수 있다. 빈센트 반 고흐 또한 스스로의 기질 때문에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일생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불꽃같이 생명력이 타오르는 그림을 그려냈다. 타인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기질이나 환경이 어떤 계기로 역전되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분출된다는 사실을 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 닿을 듯이 키가 큰 나무들에게 거친 바람과 악천후가 없었다면 그런 성장이 가능했을까? 인생에는 거친 폭우와 강렬한 햇살, 태풍과 천둥 같은 온갖 악과 독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없는 게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탐욕, 폭력, 증오, 질투, 아집, 불신, 냉담, 그 밖의 모든 악조건과 장애물들, 이러한 악과 독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할 기회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단련되는 것이다. 흙이 백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위대한 전환의 열쇠는 자기 앞에 놓인 세상을, 시간을, 사람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나온다는 니체의 말은 오늘의 내 삶을 에워싼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보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위트릴로나 고흐의 그림을 거듭해 봄으로써 그런 감각을 몸에 익히는 습관을 완전히 체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태도야말로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정을 모든 긍정으로 바꾸라는 니체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